우리 사회의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시간이죠.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로는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대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걱정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좀 새로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전될 수 있을지 길을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모신 초대 손님입니다. 누구냐 궁금하시죠? 바로 시인이신 신동호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서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 기자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정말 시로만 뵙고 글로만 이렇게 뵙다가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이지만 좀 먼 데서 오셨죠? 예, 저는 그 삼계동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한 1시간 넘게 걸리셨을 것 같아요. 예,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린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5년 내내 고생하시고 그리고 네.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예, 저희 잘 쉬고 같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괴롭혀드려가지고 별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인터뷰 요청 드렸을 때 예. 대통령의 욕설에 대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때 살짝 웃으셨거든요. 예. 그런 요청 처음 받으셨죠? 그럼요. 예. 이게 저한테까지 물어볼 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좀 너무 빨리 훅 들어왔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저희도 당혹스러운 몇 주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욕설을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이 혼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거 다 떠나서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하고 특히 공인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언어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잠깐 그게 없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전직이시지만 또 연설비서관님 모시고 대통령의 언어는 좀 어떠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소식 뉴욕에서 딱 터졌을 때 어떤 생각이 처음 드셨어요? 이게 원래 좀 이렇게 좀 날선 얘기를 해야 이렇게 조회수도 늘어나고 이러지. 제가 성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든지 좀 좋게 보는 성격이라 이 좋은 얘기 먼저 하나 하고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이렇게 어릴 때 친구들하고 어울리거나 또 동창들끼리 만나면 그 안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막말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이발소에서 이게 남자들의 대화다 이러면서 막 하는 대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이렇게 이 분위기도 좀 이렇게 좋게 하고 또 긴장도 좀 풀라고 저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그러나 이제 좋은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비판. 그러나 저는 그 뒷골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이렇게 친구들끼리 제가 고향이 춘천이니까 닭갈비집에 모여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지면 분위기 삭막하잖아요. 머쓱해지죠. 누군가 또 계속 분위기를 유도하기 대통령께서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못 견디는 성격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좋게 볼 수 있지만 그게 뒷골목의 리더십이고 또 이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국민들을 대표하고 또 이 역사와 시간에 어떤 자리에 내가 있는지를 항상 긴장하셔야 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갖고 계셨다면 이제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대한민국 지금 한 5,500만, 6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대표해서 계시는 분인데 뒷골목에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끼리끼리 얻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발소 말씀하셨지만 그냥 술자리에서 예. 친구들끼리 있을 때 예.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그 공중에 대고 예. 특히 그 세계 외교의 각축전이 열리는 유엔에 가서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우리 대통령 말고도 뭐 바이든도 했고 트럼프는 뭐 노상했다고 그러고 트리도 캐나다 대통령도 했다고 그러고 뭐 한 마이크 상태에서 그런 일 종종 있으니 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언어나 네. 태도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정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말이 없으면 음흉하다 뭐 하고 네네. 또 우리나라에는 올해부터 뭐 불린 문자라든지 뭐 이심전심이라든지 네. 이래서 되도록이면 교원 영색이라는 네, 이런 말도 예, 있지 예,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말이 이렇게 흥한 시대고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서 안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그 언어에 대한 품격을 지키고 또 이렇게 본인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자기 태도 네.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서양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성장하신 분들하고 또 우리 그 한국이라는 정서 안에서 자라신 분들하고 똑같이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의회를 향해서 하신 비서고이기 때문에 그게 미국 의회든 또 한국 의회든 뭐 그건 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민주주의도 대단히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검찰청 안에서 검사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 훈련을 받을 시간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게 가정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학교, 학교에서도 받을 네. 수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거기도 이렇게 서열이 있고 자리가 있는 사회지만 뭐 다 그 안에서 훈련이 되고 네. 또 몸에 뵐 수도 있는 일인데 뭐 전혀 안 되시진 않았겠죠. 이제 그런 게 좀 더 자기 스스로를 이제 긴장시키는 훈련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셨던 그 비서관의 입장에서 보실 때 지난 윤석열 정부 한 120에 한 넉 달, 5달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 사이에 쭉 나타난 대통령의 언어를 이렇게 좀 관찰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뒷골목의 언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비서관에 한해서 그렇다는 이렇게 뭐 들으실 때 이렇게 걸리는 왜냐하면 또 뭐 도어 스태핑이라는 형태로 어쨌든 매일 아침 국민과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그 언어를 볼 때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움베르토 에코라는 네.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탈리아 기호학자이며 소설가 그분이 이 SNS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잠깐 술집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선술집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네. 중요한 뉴스가 되고 중요한 정보가 되는 시대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 그다음에 그거를 또 걸러서 얘기해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면 이렇게 선술집에서 나눈 이야기들에 대한 약속을 지나치게 지키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후순위에 놓여야 될 것들을 선순위로 끌어들인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언어에서 좀 많이 느껴졌고요. 또 반면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 사회의 운영이라든지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뭐 좋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들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너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는 언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경험도 많으시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국가 운영에
반영을 해야 되고 음. 그것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조정해서 네. 거기에 리더가 자기의 그 음흠. 의지를 이렇게 반영해야 되는지를 아직 좀 잘 이렇게 음. 서투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이제 뭐 날리면이냐 뭐 바이든이냐 뭐 이런 얘기도 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삼고 있고 뭐 오늘 아침 대통령실의 부대변인도 나와서 뭐 MBC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잘못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들을 사람들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예. 사실은 이번 사태에서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것보다 대통령이 욕을 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여론이 70%나 되는 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과도 안 해요. 그래서 그동안 계셨던 전직 대통령들하고 비교할 때도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근데 좀 어떠십니까? 그 욕설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하지 않지 않았나요? 우리 사회가 목이 막히네요.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욕설에 대해서 관대했었던가? 뭐 욕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그러게요. 있겠죠. 그러니까 예. 뭐 애정 표현을 하는 욕설도 물론 있겠지만은 네. 또 그 욕을 통해서 이 삶의 이렇게 스트레스라든지 네. 또 이렇게 억눌렸던 거를 푸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욕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당연히 지도자는 그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하고 또 그런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네. 그런 대통령이 있는 자리, 대통령의 말가글은 언제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그 심지어 뭐 넥타이 하나도 다 네. 상징이고. 예, 상징이고 다 공식적인 언어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번 기회에 예. 그 아주 철저하게 그 반성을 하시고 그것이 국민들을 존중하는 길이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올리는 길이라는 거를 늘 뭐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5년이나 청와대 계셨으니까 이게 좀 상황이 보이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보이죠. 예. 그 지금 상태가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뉴욕 발언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여기저기 인터뷰는 지금 부대변인이 하고 있고.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누구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부가 좀 어떻다.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떻다고 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이제 엄친아처럼 비교를 안 할 수가 네. 없게 되는데요. 네. 뭐 저는 뭐 이렇게 누굴 모신 게 문재인 대통령뿐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좀 비교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했고요. 대통령께서 가끔 이렇게 좀 눈을 치켜뜨실 때는 대안 없이 그냥 느낌만 얘기할 때, 뭐 그럴 땐 좀 이렇게 눈을 좀 치켜뜨긴 하셨지만 예. 대부분은 자기 의견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또 그 의견이라는 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저도 이제 저는 뭐 거의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는 자리였지만 저것이 정말 그 국민을 위한 일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좀 어떻게 좀 너무 좀 정치적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 장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자기 정치하는 거죠. 예, 자기 정치. 자기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어디나 다 있죠. 예. 회사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웃으면서 넘어가시곤 하셨는데 뭐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자기 정치라도 좀 하게 이렇게 말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자꾸 이런 그 실수가 반복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분위기를 뭐 당도 그렇고
뭐 비서실장님도 예, 그렇고 예. 뭐 아무튼 가까이 계신 분들이 특히 대변인이라든지 예. 늘 대통령하고 네. 같이 소통하시는 분들부터 네. 뭐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와, 느낌이 확 오네요. 예, 그게 아니면 예.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연설문 쓸 때도 예. 너무 이렇게 어려운 이게 주제가 잡혔을 때는 이렇게 정무수석실에 부탁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 의견도 좀 아, 받고, 듣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소통수석실에 부탁해가지고 일반 국민들 의견도 받고, 그러니까 예. 제가 다 다니면서 할 수가 네,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런 걸 하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그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받으면 네. 말하기도 좋죠. 아. 대통령님 이렇게 의견을 받아봤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께서 자유를 막 33번, 35번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통령실 안에 자유롭지 않은 거네요. 이른바 일하시는 분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이건 아니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걸 네. 자유롭게 소통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보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보스가 좋아하는 표현, 보스가 좋아할 얘기 뭐 이런 거에만 맞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자유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니까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요.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문화인데. 지금은 용산이지만 예.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게 뭐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네. 다 불편한 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그렇죠. 뭐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적어도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가족들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청와대 가 있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 일을 하는지 네.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는지 다 궁금하기 때문에 늘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도 장 기자님 계시지만 또 기자들이 또 주변에 이렇게 또 다 같이 어울리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생활을 잘 하고 그다음에 좋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연설 비서관 지내셨던 강원국 작가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란 돈과 권력이 아니라 말과 글 그리고 도덕적 권위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말과 글 도덕적 권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이 말씀에 100% 동의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예. 윤 대통령은 지금 뭘로 정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문학을 하다 보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같은 일도 네. 보기에 따라서는 좋게도 보이고 또 나쁘게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5년을 보냈지만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얼마나 제가 궁금하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의 목소리도 기울이고 열심히 찾아보고 저는 심지어 태극기 집회도 여러 번 나갔거든요. 저는 정말요? 거의 한 번도 안 빠놓고 태극기 집회를요? 예. 취재하시러 가서 이제 들어보는 거죠. 우리 어른들께서 왜 저러실까 그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정말 대통령님의 연설을 쓰기 위해서는 그런 현장에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누구는 빨갱이다, 누구는 뭘 못한다. 이제 들어보면은 저분들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이 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저분들을 더 존중하고 더 이렇게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국정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위로해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그게 직접적으로 이 국정에 반영될 이야기들은 아닌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국정에 반영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을 풀어야
때는 한이 맺힌 분들을 위로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한편 이해가 되지만 아, 그게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주 그분들을 불러서 네. 뭐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 청와대로 치면 영빈관에 모셔서 영빈관이 이렇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식사도 나누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네. 또 국정은 국정대로 음흠. 시스템과 함께 네.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그분들이 올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보태고 이러면서 하시면 그 언어에 당연히 희망도 담기고 비전도 담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청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와, 태극기 집회까지 직접 나가서 예. 이렇게 어떤 그분들의 목소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대통령께 전달도 해드리고 이렇게 예. 하기 위해서 직접 현장 취재도 예, 다니시고 실제 하신 연설문에 거예요.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 그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연설문에 반영도 예,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정이라는 게 존중과 배려, 그죠? 예. 그리고 경청, 때로는 위로. 그다음에 늘 희망. 늘 희망. 절망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 그 리더의 말은 네. 그 우리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날이 서면 더 네. 재밌겠지만 리더는 항상 희망을 줘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거라서 예,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잘못 들리면 자랑처럼 들리는가 네. 봅니다. 그래서 네. 뭐 말씀만 하시면 자기 자랑한다 막 이렇게 비판들 하시는데 네.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 자랑을 한 거죠.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노력을 해서 네. 이만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꼭 앞에 거를 예. 국민들이 잘했다고 얘기했는데 예. 자기 대통령이- 자랑이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요, 연설을 들으면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거든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은 3년 동안 그 외국에 살다 왔는데 그때 대통령 연설 되게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살면요. 더 그런 게 간절해져요. 그래서 자꾸 내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데 아마 저는 이제 잠깐 재외동포였는데 계속 쭉 재외동포로 계신 분들은 훨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 아무튼 대통령 코로나 전에는 네. 그 해외 순방 나가시면 꼭 재외동포들하고 네. 이렇게 만찬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살면 간절해요. 네. 그래서 그 똑같은 김치찌개도 이게 한국에서 먹던 맛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시 윤 대통령으로 좀 돌아가서 네. 지금 벌써 한 중요한 연설 한 4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 그러니까 취임사, 국회 시정 연설, 그리고 또 광복절 기념사,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 연설까지 제가 이렇게 네 가지 연설을 볼 때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 건지 자유를 외치시는 건 알겠는데 그 밖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딱 국민들이 쉽게 좀 캐치하기 어려운 언어를 쓰셔서 그런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또 문해력이 뛰어나시고 시인이시고 문학을 하셨기 때문에 연설문을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실 것 같으십니다. 제가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실 때 네.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요? 못 쓴다고. 그랬습니까? 그 야당 대표를 그 시절에 제가 민주당 출입했었는데 네. 잘 못 들었는데요. 야당 대표를 할 때 네. 하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공격적인 싸우는 언어를 하시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네.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싸우는 언어를 거의 안 쓰시게 되는 거죠. 포용적 태도, 포용적 언어를 써야 그게 제 성격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야당 대표로 하실 때는 네. 뭐 많이 혼나기도 하고 뭐 대통령께서 직접 혼난 게 아니라 네. 어느 날 지금 윤건영 의원이죠. 예. 윤건영 부실장이 예. 아침에 툭 던지고 갑니다. 예. 그러면 그냥 빨간 줄이 쫙 그냥 뭐 그날 이제 그 사퇴서를 썼다 왔다
아, 이게 이제 어떤 자존심이 마음인지 알아요. 상한다기보다는 예. 아 내가 이 정도뿐이 안 되나 보다. 너무 이- 속상하죠. 예, 되게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나시니까 이 포용적 언어를 써야 되고 전 국민이 다 대상이 되니까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면 예. 저는 자연스럽게 언어가 바뀌시지 않을까. 아, 그럼 지금 대통령의 연설문은 지지자를 향한 연설이지 예. 국민 전체 다수 대중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 그거를 그분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에다가 네. 품격을 더하려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어려워진 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 그 태도부터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키면 네. 훨씬 더 뭐 밑에 일하는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편해졌듯이 네. 또 대통령의 언어도 예. 굉장히 달라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은 이제 그 예를 들면 유엔에 네네. 가셔서도 정말 해야 될 얘기가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위치가 다 높아졌다고.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 여당 야당 예. 의원님들도 다 대한민국의 이렇게 높아진 위상에 대해서 네, 얘기를 예. 하시는데 예. 제가 들어보면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다. 우리는 미국하고 함께 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면서 네. 오히려 이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동맹이라는 것은 네.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뭐 세계 메디어 안에 들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아니 지금 뭐 당장 뭐 현대차, 삼성 뭐 이런 데 예, 전부 예, 공장 삼성도 지어갖고 공장 일자리 짓고, 만들고 예. 너무 저보다 더 잘하실 예. 텐데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해 나가는 그렇죠. 가운데서 또 미국이 부족한 걸 우리가 채우는 것도 있습니다. 네. 뭐 이따가 뭐 자유 얘기를 또 하실 네. 테지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역할, 대한민국의 역할, 또 둘이 힘을 합치고 세계가 힘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부탁할 것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또 그만큼 해야 될 것도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유엔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략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유엔 연설이 15분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분만 하고 4분이 빠졌다. 근데 그 4분이 북한 얘기였다.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15분인데 네. 그거 각 다- 나라 정상들이 저도 그 가서 봤는데 네. 더 하시더라고요. 아, 15 플러스 알파 더 예. 쓰려고 연설을 더 뭐 하려고.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정상들이 예. 그 진짜 1년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정말 언제 자기 또 그런 얘기를 예, 하겠습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예. 또 그게 이제 꼭 유엔을 향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도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예. 더 하셔가지고 예. 우리 대통령께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예. 시간 더 예. 늘 더 네. 기다리다 하시고 이제 그랬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할 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북한 대사들도 예. 일어나서 박수 예, 치고 맞습니다. 뭐 이랬던 예, 장면이 예, 기억이 예. 나거든요. 예. 근데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어요. 유엔 네. 총회 연설을 할 때. 왜냐하면 우리 지금 처지가 그러니까요. 뭐 벌써 미사일 뭐 7번 왔다 갔다고 했다고 그러지 뭐 국회에서는 국지전 얘기도 나오지. 근데 대단히 이제 안보 불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으나 사나 평화를 얘기해야 되는 운명인데 윤 대통령은 또 평화 얘기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결정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던데. 그게 이제 그 이렇게 한반도 남쪽에 네. 그 틀에 좀 갇혀 계신 게 아닌가. 아, 윤 대통령의 생각이. 예, 예. 좀 더 이렇게 스케일을 아, 크게. 확장시킬 필요가 그러니까 자꾸 제가 비교하게 예, 돼서 예. 죄송한데요. 예.
오늘 마음껏 예, 비교하십시오. 예. 저희가 다음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비서관 모셔서 예. 반론 인터뷰, 반론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연설비서관님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 네. 아무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일 중에 저는 네. 사강 외교를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일본하고 당연히 잘 지내야 되는 게 한반도 네. 문제를 위해서 중요하는데 또 먹고 사는 문제 생각하면 뭐 인도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또 아세안 네. 뭐 다 10개 국가를 다 다니시면서까지 할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흔들렸을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먹을 문제를 해결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당연히 남북 문제죠. 또 북한의 핵 문제고.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당연히 들어가야죠. 유엔에 가서. 네.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분단돼 있던 거 귀 가리고 눈 가리고 나 몰라.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유엔이라는 곳은 전 세계가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전 세계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일단 한반도가 평화로우면 일단 이 주변 관련해서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또 이 동북아가 안정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당신들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저 사람들이 귀 쫑긋하고 정권도 바뀌고 이래서 새 대통령이 돼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어떻게 할까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입을 그냥 딱 닫아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 고민이 부족하셨거나 아니면 주변의 참모들이 아직도 고민 중이시거나. 아, 아이고. 좀 빨리 고민을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 유엔 총회 연설 끝난 다음에 이제 빅터 차라고 미국 그 CSIS 예. 관계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 알겠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한국 정부는 뭘 하겠다는 것이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부족한 것 같고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도 뭐 사회권적 자유, 뭐 제도적 자유, 뭐 여러 자유가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항상 세계 보건 총회인가요? 거기에서 예, 기조 연설에서 모두를 위한 자유. 예. 이 모두를 위한 자유는 또 어떤 자유인가? 도전과 위기의 순간 한국 국민들은 담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도 다양하지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막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가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당대표가 대통령 그 비판할 표현의 자유는 없는 거냐 윤석열 차에서 보듯이 예.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닌 자유 논쟁이 좀 붙고 있어요. 예. 예. 저는 뭐 이렇게 문학을 하니까 자유에 네. 관심이 많거든요. 많으시죠. 예. 그래서 나름 공부도 좀 네. 뭐 에릭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도 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그 자율성과 책임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가고 싶은 거죠. 선택을 맡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치가 등장했다라는 게 대략 에릭 프롬의 그 분석이고요. 또 심지어 이제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네.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유를 추구하지 않으면 네. 그냥 편히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자유를 추구해서 저주받았다. 뭐 그러면서 이제 시시푸스의 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튼 이 얘기 왜 하냐면 자유에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자유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 나가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자유는 네.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자유에 대해서 정말 명문화시킨 거에 네. 대해서 큰 그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보편적 자유를 얘기한다면 또
미국과 동맹을 강조하고 싶다면 그 자유를 얘기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태극기 할아버지들께서 자유민주주의 할 때 그 냉전 시대의 자유를 얘기하셨는데 윤 대통령께서는 그분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그 자유에 너무 갇혀 계신 게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WHO에서 그 모두를 위한 자유를 얘기한 네. 거는, 그러니까 우리 장 기자님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제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 혼자 어디 숨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옛날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예.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그 나를 어떻게 내가 그 뭘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나라만 다 이렇게 이 꽁꽁 막아가지고 그 팬데믹을 극복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교류를 하지 않고는 못 사는 시대 아닙니까? 다 분업화가 됐잖아요. 그런 나라 하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까지는 네. 어떤 산업, 예. 이 산업이나 모든 것이 다 분업화가 맞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강대국들은 자꾸 이제 그 이 자국 이기주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자유무역을 더 강조하고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그 팬데믹을 극복하기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고, 또 그런 나라들에서 같이 극복을 해야 완전한 극복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모두를 위한 자유를 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네. 자유는 미국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에 얘기하는 자유도 있을 수 있고, 네. 심지어 저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얘기하는 자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다종다기한 자유가 있다. 예. 그것이 어느 시대에는 이 자유가 더 맞을 거. 지금은 이제 조금씩 우리가 기후 환경 문제라든지 네. 그 코로나19 팬데믹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고, 내가 그 2번 맞을 거 그 이렇게 백신도 네, 가난한 나라가 맞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예전부터 나눔의 문화 이런 걸 네, 가지고 네,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그 한국식 자유지만 그거를 모두를 위한 자유라고 얘기한 거고, 심지어 이런 것들은 미국이 오히려 네. 좀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배워야 되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될 수 있고, 그런 속에서의 자유를 생각해야 그게 정말 지도자로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새로운 자유. 이 연설했을 때 박수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거로 저기 영상으로 영상으로 했습니다. 했어요. 아쉽다. 저도 이놈의 코로나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굉장히 근데, 중요한 말씀이고 근데 굉장히 전 이제,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는 특히 유럽 쪽에 있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예. 제가 이제 의전 비서관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뭐 전부 자기 것만 하는데 그게 아니다. 네.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하고 예. 당신을 위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그걸 얘기해야 예. 경제로 갔을 때 자유무역을 또 강조할 수 있고, 자유무역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 나라를 설득을 해서 같이 또 지켜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5년간 힘드셨겠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이 좋은 대통령과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제가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탁현민 의전 비서관은 불만도 많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칭찬에 인색하시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것도 예. 그게 이제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겠죠. 윤석열 대통령처럼 주변 사람 편하게 해주려고 뭐 말도 막 하시고 이것도 뭐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칭찬을 안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신 게 되는 거고요. 뭐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 나를 총애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연히 훌륭한 줄 알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뭘 또 칭찬을 하냐,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사사로운 일들이 안 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나중에 싶습니다. 뭐 이제 누구는 되게 잘해주고 또 누구는 초콜릿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국민들께서도 눈치를 채시게 되겠지만 당시에는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우리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네. 내가 대통령하고 제일 친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되게 많잖아요. 예. 뭐 박근혜 문고리 대통령 때도 그랬고. 문고리 뭐 이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예, 그런 예. 게 별로 없네요. 예. 정말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취재를 해봐야겠어요. 예. 아니,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 5년간 연설문을 3,000편 정도 쓰셨다고 어느 인터뷰에서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저도 기자지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뭐 하루에 2개 툴인데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참여정부 때 일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보다 2~3배는 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만큼 저기 국민과 접촉하는 그 소통 수단이 많아진 거죠. 뭐 SNS까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SNS도 있고 또 현장 가시는 것도 있고 중요 연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축사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축사도 다 직접 보고 수정을 하시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꼼꼼하시군요. 얼마나 받으시는 분들이 좋겠어요. 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유, 얼마나 축사가 많이 들어오는지 아주 축사 때문에 아주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국민들께서 잘 모르시죠. 축사 이런 거는 그러니까요. 특정한 단체나 개인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쓰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 대단한 고통 속의 업무 이게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그런 말씀이 나오는 말도 많이 거군요. 있었습니다. 그거 진짜 허리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건강이 걱정이 되지. 근데 대체로 그러면 허리가 많이 아픈데. 그 장기전이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네. 그 새벽마다 이렇게 달리기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 대통령의 연설문을 쓸 때, 그러니까 저 같은 뭐 그냥 평범한 기자도 인터뷰를 할 때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취재하고 평소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빼곡히 취재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그 준비 없으면 그게 다 들통이 나니까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셨으니 얼마나 취재를 많이 하셨을까 싶고 또 연설이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글을 쓰셨습니까? 아무튼 대통령께서 혹시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제 국민들께서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취임 1주년 맞이하는 소회를 당시에 이제 한중일 때문에 일본을 갔다가 오시는 비행기 안에서 직접 쓰셔가지고 올려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쉼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글을 쓰실까 굉장히 겸손하게 물론 이제 이 촛불이라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행정관들이 또 새로 오고 그러면 꼭 글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거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자꾸 읽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제 행정관들 중에서 이렇게 공무원이신 분들은 윗사람들의 언어로 쓰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좋은 글도 국민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때문에 가장 노력을 많이 했고요. 대통령께 인터뷰를 하면 거의 연설문이 100% 실패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중요한 연설은 뭐 한 달 전, 뭐 또 한 보름 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대통령님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시냐. 그러면 대통령은 당장 내일 일을 걱정하시지 보름 뒤에 일은 걱정 안 하니까 이제
그때 생각나시는 대로 막 얘기를 예.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 저는 거기에 갇힙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이 한 말인데 어떻게 그거를 또 고칠 수도 없고. 어깁니까? 예. 그걸 가지고 다 해서 이제 예. 며칠 앞두고 가면 예. 그때 이제 각종 비서관실이라든지 예. 그 부처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예. 갖고 공부를 하시거든요. 아. 이제 그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돼서 앞으로 쑥쑥 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히 전혀 이제 다른 글이 되는 전혀 다른 글이 되니까 몇 번 제가 실패를 겪고 예. 인터뷰는 죽어도 안 한다. 그리고 대신에 네. 계속 대통령의 언어를 쫓아가고요. 그러니까 뭐 그 아침에 이제 그 티타임 때 하셨던 네. 얘기, 예. 그 다음에 또 수보회라든지 각종 회의에서 또 뭐 그런 걸 다 체크를 하고 또 이제 부속실에 물어봐서 최근에 읽는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도 체크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미리 이제 관련 비서관실이나 이런 데서 네. 자료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반발 한 발을 앞서 나가서 올려드려도 네. 거기서 더 나가시기 때문에 늘 이제 그렇게 긴장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쫓아가요. 그 연설문에 대해서 이번 연설은 참 마음에 들어요. 뭐 이런 말씀도 안 하시나요? 안 하시죠. 너무 인색하시다. 그런 말씀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수고했어요. 뭐 이렇게. 아니 저는 뭐 그 이제 또 우리 부속실에 있는 우리 이제 행정관들께서 네. 예. 다 대통령의 성격을 너무 잘하니까 네. 뭐 순방 가시고 하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막 예.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예. 보시는데 그래도 연설비서관실에서 온 연설문은 한 번 보시고 딱 옆에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네. 다행이다. 뭐 직접적으로 칭찬의 말은 못 들었어도 네. 5년 내내 한 그래도- 번도 칭찬을 못 들으신 겁니까? 그럼? 못 야, 들었어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님. 못 들었어도 이제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연설보다 다른 데 더 신경을 쓰게 해드렸다라는 그런 만족감은 갖고 그렇군요. 있었죠. 네. 너무 선하신 거 아닙니까? 좀 불만도 얘기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기회를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죠. 그리고 사실 2017년 유엔 총회 연설인가요? 그 자리에서도 촛불과 평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큰 그야말로 박수갈채를 받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5년 이후에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촛불로 성공한 정부가 될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뭐 이런 것은 여전히 뭐 굉장히 높은 지지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왜 민주당 정권에 국민들이 마음을 돌렸을까? 좀 아픈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요. 좀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좀 보십니까? 너무 아픕니다. 네, 너무 아프고 또 국가 운영이라는 게 무슨 실험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늘 평균 이상을 하시는 지도자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대한민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저는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또 민주당이 이제 많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혼난 거가 공정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절차적 공정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회 공론화시킨 게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우리가 공정이 뭔지는 잘 알죠. 정의도 뭔지 잘 알고. 네. 근데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이런 거는 또 민주주의처럼 많이 그것이 쌓이고 또 훈련이 되고 또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 공정이 공정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옛 선인들이 얘기할 때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선한 동기가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그게 저는 절차적 그 공정하고 상당히 들어맞는 거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절차적 공정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 사회가 갖고 있는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된다. 뭐 정치부 기자하셔도 잘 알겠지만 저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된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것이 이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했던 반칙과 특권을 또 살려야 될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은 그게 제일 쉽죠. 절차적 공정을 잘 지켜가지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반칙과 특권을 통해서 뭐 세상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참여정부부터 해왔기 때문에 절차적 공정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그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묶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정권 교체에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후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또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똑같이 공정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됐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감춰져 있는 공정까지 고민해보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정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런 문제에 그 천착했기 때문에 그 반칙과 특권에 대해서 반대하셨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던 것이 있고, 그것이 자기 운명의 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옆에서 본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 절차적 공정, 그다음에 선한 동기, 그다음에 또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시적 지도자가 있고 통시적 지도자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역사의 긴 줄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지금 비록 인기를 좀 갉아먹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미 FTA를 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일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하셨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이 외면을 당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저는 제가 무슨 정치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네. 당연히 그 저들하고 다른 모습 속에서 민주당은 저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당연히 절차적 네. 공정성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리 이겨도 이길 수 있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는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느린 걸음으로 가더라도 네. 또 정부, 이 얘기했다가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 네. 비록 정권 교체에 실패하더라도 저는 그 선한 동기와 절차적 공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절차적 공정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과 논란과 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이 정치평론가들의 몫으로 좀 넘기도록 하고요. 청와대에 나오시자마자 시집을 내셨어요. 그림자를 가지러 가야 한다. 가을이 오기 전에 그림자를 가지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강가 버드나무길 어디인가에 두고 오신 그림자. 이거 뭐 통일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게 이제 제가 또 나오자마자 시집을 내다 보니까 일 안 하고 시만 썼냐. 근데 뭐 지난번 시집하고 한 8년 만에 낸 시집이라 뭐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이제 쌓였던 거고요. 그 예전에 이제 용천에서 그 기차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TV에서 막 화면이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 화면도 못 보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계속 거기다 돈을 보내시더라고요. 저 ARS. 후원. 예, 한 번 전화할 때마다 뭐 2,000원씩. 그거를 계속 보내시는 걸 보고 서로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예전에는 박물 장수들이 다니면서 옆집 소식도 전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우리는 너무 지금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남북 간에는 너무 많은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제안한 그 북한 방송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저는 찬성하고 그게 또 이준석 대표가 말했듯이
보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를 이제 진보 세력에서 했다 그러면 또 빨갱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색깔론. 우리 사회도 이제 보수가 전진시킬 수 있는 일과 진보가 전진시킬 수 있는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뭐 그 좋은, 그러니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아이디어를 떠나서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남북교류를 네. 했습니다. 그 청와대 일을 하기 전에.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친구도 생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정권이 바뀌면 못 만났다가 네. 또 뭐 정권이 바뀌면 만났다가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이 보통관가에 제가 그림자를 두고 있는데 이제 그걸 찾으러 가야 한다는 네. 이야기로 쓴 시가 이제 그 시집 제목으로 나왔던 그런 거. 그림자를 가지러 가야 한다고요. 네. 거기에 이제 깔마 코리아 여행 가이드북이라는 시가 네,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 남북이 통일된 걸 상정해가지고 예, 미래에. 예, 예. 그래서 그 통일 한국의 그 우리 이제 그 서점 가면은 네. 이렇게 여행 네, 안내서 있지 가이드북. 않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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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상상해서 쓴 시가 있는데 네. 좀 그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좀 읽어보면 꼭 사서 읽읍시다.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잘 팔리더니 지금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 이거 이슈토크빅을 계기로 또 잘 팔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번 시집 나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막걸리 회동을 제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제가 가야 한 잔 되는데 부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뵀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네. 그 뭐 이렇게 언론에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길래 네. 좀 이제 한 판 쑥 지나가면 예. 제가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가을이 가기 전에 예. 올가을이 가기 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과 막걸리를 드셔야 한다.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아이고야. 좀 예.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문학 청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예. 예, 뭐 시와 소설의 밤, 뭐 예. 무슨 시와 문학의 밤,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전부 뭐 유튜브를 보고 막 이래가지고 물론 이제 이슈토코빅은 보셔야 되지만 예, 그래서 학생들이 뭐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 네. 책을 안 읽는다, 뭐 이런 시대가 됐다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어떠십니까? 좀 우리 청년 학생들이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시를 사랑하는 청년으로 자라게 하려면 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끝으로 제가 이걸 여쭤보고 저는 뭐 그 우려와는 다르게 네.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네. 굉장히 저는 독서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서라는 거 꼭 책을 본다라고만 생각할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현수막에 써 있는 글,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장 기자님이 하시는 유튜브, 또 실제 요즘 서평들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전문가들이 쓰는 서평만 읽어도 그 책 한 권을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많은 분들이 독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자기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장을 넘기는 수고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간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 또 한 인물이 갖고 있는 거대한 서사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읽고 쫓아가면서 자기가 그만큼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읽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책을 계속 자꾸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른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이 가을 책을 한 권 사서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또 저희가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앞으로 또 작품 활동하시나요? 아니면 혹시 정치권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전혀 갈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불러주셔가지고 남들이 오해하시겠습니다. 근데 뭐 제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상상력을 부여를 한다든지 뭐 정책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분야가 있다면 시인으로서의 자기 역할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사실은 주로 이제 정치인들 많이 모셔서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언어를 받은 것 같아서 싸움만 붙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이렇게 이 가을 정말 이렇게 풍성한 언어를 접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가 또 그리워질 때 또 예. 오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윤선의 이슈 토크빅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